접시는 손잡이가 정확히 시계 3시 방향을 향해야 해요. 그리고 안방 서랍의 물건들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남편 사망 후 5년간 혼자 살아온 논현동 저택의 이정희는 새로 온 가정부 박순자에게 까다로운 규칙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벨벳 상자 속 금반지에는 1979년 9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모님, 혹시 이 날짜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입양 서류와 보육원 기록들, 완벽을 추구하던 사모님의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비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5년이 흐른 저녁, 논현동 단독주택의 거실은 과도한 정돈과 고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정해진 동선으로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모든 일상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식탁은 혼자서도 늘 상차림을 완벽히 갖추도록 지시했고 리모컨 하나의 위치까지도 정확한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박순자는 첫날부터 목록화된 규칙과 방대한 할 일표를 받아들고 벽시계를 수시로 확인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 칼의 방향, 접시의 간격까지 정확히 맞춰놓을 것을 요구했죠. 아침 7시 정각에 청소를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모든 일정이 세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메모지를 수십 장 붙이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냉장고 문에는 온도 설정 방법이, 세탁기 옆에는 세제 사용량이, 화장실 거울에는 청소 순서가 적힌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순자의 말투와 굳은 손놀림이 정희의 눈에는 거슬렸어요. 정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접시는 손잡이가 정확히 시계 3시 방향을 향해야 해요. 그리고 걸레는 반드시 3번 헹궈서 사용하세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 물자국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어요. 처음이라 서툴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작은 오차에도 정희는 곧장 날을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컵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제대로 해주세요. 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맞춰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더 조심하겠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각도를 정확히 맞춰 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적응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문제예요. 더 신경 써주세요. 이 집에서 일하려면 완벽해야 해요. 낮에는 도배장판에서 나는 화학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창고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는 순자의 기침을 유발했습니다. 정희는 그 기침 소리조차 신경에 거슬렸어요. 기침하지 마세요. 소음이 나니까요. 집안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순자는 참으려고 했지만 목이 간질거려서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더 자주 켜두겠어요. 환기도 자주 시키고요. 마스크도 쓰고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전기료까지 계산하며 사용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전기료도 관리해야 하니까 꼭 필요할 때만 켜세요. 무작정 켜두시면 안 돼요. 1시간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 규칙이 이렇게 많고 까다로울 줄 몰랐네요. 그래도 일자리가 귀하니까 참아야죠. 요즘 같은 때 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순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가 청소기를 돌릴 때도 코드가 가구에 닿지 않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청소기 코드가 테이블 다리에 닿았어요. 흠집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이 가구들은 전부 수입품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비싸요. 순자는 즉시 코드를 들어올리며 답했죠. 네, 사모님. 정말 조심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코드를 항상 손으로 잡고 다니겠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안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벨벳이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약간 헤어져 있었습니다. 상자 크기로 봐서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보관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죠. 사모님이 개인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래서 닫힌 열쇠 구멍만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만진 순간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정희는 인터폰으로 확인한 후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갑자기 오면 곤란해요. 일정이 있거든요. 시간 약속은 지켜주세요. 택배 기사는 당황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급한 거라서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왔습니다. 상자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밀려 들어왔고 정희는 즉시 바닥의 스크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바닥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순자는 급히 나서서 말했죠. 제가 지금 바로 닦아드릴게요. 사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특수세제로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스크래치도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정희의 불만은 계속됐어요.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돼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일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예민하네요. 사모님이 왜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모님 눈빛에는 뭔가 슬픈 기운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완벽을 추구하는 뒤에 뭔가 아픈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순자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연 이 새로운 가정부가 자신의 모든 규칙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순자에게 어제보다 더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릇의 결 방향까지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나무결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해요. 접시 하나하나 결 방향을 확인하고 놓으세요. 그리고 안방 서랍의 물건들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서랍 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개인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청소는 어떻게 하죠? 안방 서랍 주변도 먼지가 쌓일 텐데요. 겉면만 닦으면 될까요? 정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서랍 겉면만 닦으시면 돼요. 절대 열지 마세요. 안에 있는 건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걸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랍은 절대 열지 않고 겉면만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먼지 하나도 안 남기고 말끔히 해드릴게요. 순자는 안방 청소를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어제 발견했던 그 벨벳 상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침구를 털어내는 순간 머리맡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떨어졌네요. 뭐가 떨어진 거지? 순자가 소리난 쪽을 확인해 보니 소형 열쇠 하나가 카펫 위로 굴러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열쇠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침대 시트 사이에 끼워져 있었나 봐요. 순자는 열쇠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크기와 모양이 어제 봤던 벨벳 상자의 자물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잠깐, 이 열쇠가 혹시 그 상자 열쇠인가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한데요. 크기도 딱 맞고 모양도 똑같아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모님이 개인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열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둘까요? 아니면 사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이 열쇠로 정말 그 상자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용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벨벳 상자를 꺼내서 열쇠를 맞춰봤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와, 진짜 맞는 열쇠였네요.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자를 열자마자 순자는 깜짝 놀라서 곧장 덮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상자 내부에는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얇은 실크천에 감겨 있었거든요. 천의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뭐길래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혼 반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순자는 다시 상자를 열고 반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숫자와 점이 섞인 각인 한 줄이 짧게 새겨져 있었어요. 1979년 9월 21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날짜인가요? 1979년 9월 21일?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일까요?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인가요? 순자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모님 나이를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일이겠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반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계실까요? 순자는 물티슈로 반지의 외부 오염만 살짝 닦아내고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았어요. 하지만 각인 날짜가 계속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1979년 9월 21일, 이 날짜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사모님한테는 특별한 날일 거예요. 같은 시간 거실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의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먼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세한 얼룩까지 완벽하게 닦아내려고 무리하게 팔을 뻗었어요. 사모님이 완벽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해야죠. 그 순간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아야, 아파요. 손목이 삐었나 봐요. 이런, 어떻게 하죠? 아픈데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순자는 아픈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어요. 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모님이 완벽하게 청소하라고 했거든요. 붕대를 감고서라도 일을 마저 해야겠어요. 약국에서 붕대 사서 감고 일하면 되겠죠. 정희는 붕대를 감은 순자의 손목을 보고도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무에 지장이 없겠죠? 근무 태만이 아니길 바라요. 일은 제대로 해주세요. 순자는 마음이 상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네, 사모님. 괜찮아요.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참을 만해요. 계속 일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일 계속하세요.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청소 수준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아픈 게 핑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순자는 마음이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사모님이 좀 차가우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어요. 요즘 같은 때 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참고 견뎌야죠.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 반지의 각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979년 9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혹시 이 날짜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모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일 거예요. 순자는 메모장에 각인 숫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유리잔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나중에 이 날짜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희는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얕은 숨을 쉬며 벽시계를 바라보는 습관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어요. 시계바늘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 시절의 이미지가 불쑥 떠올랐고 바닷가 백사장 끝에서 반짝이다 사라진 금속성 빛이 뇌리에 계속 재생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죠. 남편 이성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걷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직후 성우는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든요. 투자금이 부족한데도 욕심을 부렸죠. 친구들이 하는 사업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희가 여러 번 말렸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투자예요.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성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조금만 참아줘.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정희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결과는 참담했어요. 결국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집안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재무제표의 붉은 숫자들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성우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 정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요? 성우와 정희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이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입양 보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날 정희의 손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볼펜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맞나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를 원망하면 어떡하죠? 성우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어.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킬 수 없고 아픈데도 병원에 못 데려갈 거야.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이한테도 훨씬 나을 거라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행복이 사라진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반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정희를 따라다녔습니다. 반지를 잃은 날과 입양 서류에 도장 찍은 날은 정희에게 한 날처럼 달라붙어 있었어요. 1979년 9월 21일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성우와 정희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진 속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행방은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좋은 부모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보면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어제 메모해둔 숫자를 다시 확인하려고 유리잔을 들어 올렸어요. 1979년 9월 20일이라는 날짜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이 날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모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알아내야 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은데 말이죠. 순자는 안방 청소를 하다가 벨벳 상자 근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어제는 반지만 보고 놀라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상자와 서류함 사이에서 오래된 등기 우편 봉투를 발견했어요. 여기에 뭔가 더 있네요. 이 봉투는 뭘까요? 어제는 못 봤는데 말이에요. 봉투 겉면에는 보존용이라는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뭔가 매우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았어요. 순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사모님이 없는 틈을 타서 빨리 확인해야겠어요. 봉투 속에는 입양원 접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잠깐, 이게 뭐죠? 입양원 접수증이라고요? 그럼 사모님이 아이를 입양 보내신 건가요? 이런 일이 있으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날짜 표기 형식이 반지 안쪽 각인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979년 9월 21일, 똑같은 날짜였어요. 아, 그럼 이날이 아이를 입양 보낸 날이었구나. 그래서 그 날짜를 반지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려고 하신 거네요. 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깊은 상처와 아픈 과거가 있으셨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시고 모든 일에 예민하게 구시는 거였구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가 있으셨던 거네요. 비가 오기 직전에 눅눅한 공기가 지하 창고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어제 발견한 입양 서류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혹시 지하 창고에 관련된 자료가 더 있을까 싶어서 내려가 봤습니다. 손전등으로 어둠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고 안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기저기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 오래된 것들 같았어요. 순자는 박스 테이프가 절반쯤 떨어진 문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테이프가 저절로 떨어진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상자를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이 겹겹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기탁 서류라고 적힌 얇은 파일이 나왔습니다. 기탁 서류라니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파일을 열어보니 입양기관 소장 명의의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있었고 1979년 9월 21일 생년 표시가 있는 출생신고 사본도 차례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 날짜 또 나왔네요. 반지 각인과 똑같은 날짜예요. 그럼 이 모든 서류가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어요. 보호자 성명란에는 이정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수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봉투 한쪽에는 펜으로 급히 적힌 주소가 있었어요. 글씨가 좀 흘려 써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서울시 어딘가의 주소 같았습니다. 순자는 주소를 자세히 보니 이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도보로 10분 거리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 주소였습니다. 이 주소가 뭘까요? 혹시 그 아이가 살았던 곳인가요? 아니면 입양 가족의 주소일까요? 순자는 주소를 메모장에 적어두고 퇴근 후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끝나면 그 주소지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순자는 메모해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였는데 건물들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단지 입구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주소로 온 우편물 중에 반송된 게 있나요? 이수진이라는 분 우편물 말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몇 년 전까지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우편물이 계속 와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순자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분이 언제까지 여기 살았나요? 어떤 이유로 이사 가신 건가요? 혹시 연락처나 새 주소를 남기고 가셨나요? 직원이 기록을 뒤져보며 답했습니다. 2년 전쯤에 무연고 퇴거 처리됐어요. 월세를 못 내서 강제 퇴거당한 거죠. 그때 남은 짐들은 처분했고 우편물만 보관하고 있어요. 순자는 우편물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우편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가족을 찾고 있거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시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분증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조심스럽긴 해요. 순자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실 저희 사모님이 오래전에 입양 보낸 아이를 찾고 계세요. 그 아이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까 해서요. 직원이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창고에서 상자를 가져올게요. 우편물이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잠시 후 직원은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수진 씨 앞으로 온 우편물들이에요. 대부분 광고 우편이지만 중요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광고 전단지였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고아원 졸업 앨범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 표지는 많이 발해 있었지만 뒷장에는 기증 보육원 동문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보육원이구나. 이수진이 자란 곳이 여기였네요. 사진들을 보니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 뒷면의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입소 날짜도 있었고 졸업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성인이 된 이수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모님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나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순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요. 보육원에도 연락해봐야 하고 다른 단서들도 찾아봐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사모님이 입양 보낸 아이가 이수진이 맞고 그 아이가 이 근처에서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분명해요. 사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사진과 서류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님께 바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보육원에 직접 연락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제 앨범에서 본 보육원 이름을 기억해 두었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보육원이죠? 혹시 오래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보육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찾으시는 건가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가족이시거나 당사자여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순자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실 제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이 오래전에 입양 보낸 아이를 찾고 계세요. 그 아이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인데 혹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절차가 있어요. 직접 오셔서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순자는 오후에 시간을 내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가져가서 보여드렸어요. 어제 발견한 입양 서류 사본과 이수진의 사진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육원 담당자가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어요. 이 서류들이 맞다면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이수진 양의 기록이 여기 있네요. 입소 기록을 발급해 드릴게요. 이 기록은 정말 오래된 거라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순자는 기록 사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소 당시 보호자 성명란에 이정이라는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글씨체까지 사모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현재 저택의 전화번호가 과거 국번 체계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사모님이 정말 이수진의 친어머니가 맞아요. 담당자가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양 전 아기의 이름이 이수진으로 임시 명명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나 봐요. 그리고 입양 사유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내부 메모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기록들도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 말이에요. 담당자가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일이니까 좀 더 도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추가 메모에는 입양 당시의 세부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보호자가 매우 괴로워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소견에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현실적 여건상 양육이 불가능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사모님과 이수진의 관계, 그 반지의 의미, 1979년 9월 21일이라는 날짜의 진실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택에 도착한 순자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기록과 저택의 서류를 서로 대조해서 동일 날짜, 동일 서명, 동일 표기의 조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정희는 거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순자가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서류를 보는 것 같고 개인적인 전화를 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한 채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를 훑어 내려가는 금속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순자가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요? 하지만 버티지 못해서 반지를 다시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순자는 확인한 자료를 즉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안의 귀중품 목록과 문서 위치를 정리해서 안전한 보관을 제안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사모님의 반응을 살펴봐야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집안 서류들을 정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중요한 문서들은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화재나 도난 같은 일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정희는 순자의 제안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서류 정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혹시 제 개인 물건을 뒤져봤나요? 정희는 진열장 유리문에 남은 손자국과 서류 이동 흔적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이 손자국은 뭐예요? 분명히 제가 닦아놓았는데 왜 또 손자국이 있죠? 그리고 서랍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청소하면서 실수로 만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손자국이 남지 않게 장갑을 끼고 청소하겠어요. 하지만 정희의 불신은 더욱 커졌어요. 정말 실수였나요? 뭔가 의도적으로 뒤져본 것 같은데요. 제 개인 물건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반지는 다시 벨벳 상자 속으로 가라앉았고 진실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알아챈 것 같은데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비밀을 들여다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몰래 열람했다고 단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우선 귀중품 도난 방지를 이유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변경했습니다. 순자가 출근했을 때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보안상 필요한 조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문을 열어드릴게요. 개인 물건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평소처럼 일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희는 순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 서류함 근처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혹시 개인 물건을 건드린 적 없나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순자는 억울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서류들을 봤거든요. 하지만 좋은 의도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모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정말 제 개인 물건을 뒤져본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거잖아요. 도대체 뭘 봤는지 말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정희는 순자의 개인 물건까지 검수하겠다고 나섰어요. 당신 가방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제 물건을 가져간 건 없는지 말이에요. 개인 가방을 모두 꺼내 놓으세요. 지금 당장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었어요. 사모님, 저는 사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거든요. 제 가방 검사하시려면 하세요. 숨길 건 없어요. 순자는 개인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방 속에서 나온 건 정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명 파일에 정돈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보육원 기록 사본,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그리고 저택 서류의 사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원본은 사모님 보관용이라는 메모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죠? 도난당한 물건이 아니라 복사본들이네요. 그리고 이 메모는 뭐예요? 원본은 제가 보관하라는 뜻인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사모님, 저는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만든 거거든요. 첫 장에는 반지 각인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된 연표가 있었습니다. 1979년 9월 21일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양 서류 날짜, 보육원 입소 날짜, 관리사무소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사본을 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내용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자필 서명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내가 입양 보낸 그 아이의 기록들이 다 여기 있었네요.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반지는 오래전 바닷가에서 잃은 물건이 아니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로 의미가 완전히 변질된 표식이었던 거죠.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죄책감과 그리움의 표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순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정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경찰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 자료들을 원래 위치에 잘 보관하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서류 뒷부분에 빈 여백을 남겨두었다고 설명했어요. 장부에 공란이던 항목들, 즉 입양 사유와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사모님이 직접 각주를 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상황을 사모님 관점에서 직접 기록하실 수 있어요. 후세에 남겨질 기록이니까 정확하게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더 정직한 기록이 될 거예요. 정희는 순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이상했어요. 공격받는 기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정리해서 보존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의의 방어선은 그 순간 의미를 잃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 올린 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병세처럼 지속되던 불면증도 정지된 시계처럼 멈췄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방어할 이유도 없어졌거든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는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순자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정희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서 견뎌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면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심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순자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사모님 의식이 흐릿해지고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정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의료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갔고 순자는 급히 정희의 딸 최은경에게 연락했어요. 순자는 정희의 휴대폰에서 비상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희님의 따님이세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최은경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순자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병실에서는 의료진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기록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잇따라 인쇄되었고 보호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은경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순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순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육원에서 취득한 기록,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해 얻은 정보, 입양기관 서류까지 모든 자료의 취득 경위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료의 담당자 연락처와 증빙 방식까지 표로 정리해서 은경에게 전달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모든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날짜, 기관, 담당자, 증빙 방식, 원본 보관 위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구성해 놨어요. 은경은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과거가 있으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견디고 계셨다니요. 의사는 정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안정이 최우선이니까 외부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이틀 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뜨니 은경과 순자가 곁에 있었어요. 딸이 미국에서 급히 왔다는 걸 알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경아,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놀랐지? 은경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희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은경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후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가 준비해준 서류의 빈 각주 부분을 직접 채우기로 한 거예요. 당시의 수입과 지출 상황,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반지에 새긴 날짜의 진짜 의미까지 모든 걸 사실 그대로 적었습니다. 변명이나 미화 없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 기록은 변명 대신 사실을 남기는 행위였습니다. 그 자체로 심리적 방어막을 완전히 내려놓는 절차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정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반지를 벗겨서 순자에게 건넨 거예요. 이 반지를 당신이 가져요. 이제 제게는 짐이 되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반지는 그 순간 상징물에서 증거물로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에서 인계물로 다시 한번 변화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개체가 된 거죠. 순자는 반지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이 반지로 이수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만날 용기도 생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만나야겠어요. 몇 주 후 정희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우선 집안의 생활 규칙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관함 라벨링부터 다시 작성되었고 기존에 경직된 규칙들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정부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내부 문서와 메신저,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는 이모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희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모라고 부를게요. 가정부라는 말은 너무 차갑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런 게 아니니까 호칭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순자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저도 사모님을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경은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공식적인 관계 정리에 나섰어요. 급여 명세를 가족수당 형태로 전환받았고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확장된 가족관계로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유산 관련 문구에서는 혈족과 사실상 가족의 구분을 명확히 하되 생활비와 의료비를 공동 책임으로 묶는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은경이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혈족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니까 그에 맞는 보장을 해드려야 해요. 이모가 안심하고 저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문서화했어요. 정희는 지하 창고에 있던 모든 서류를 꺼내서 디지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을 전부 스캔해서 외장 하드 2개에 이중 보관했어요. 한 개는 집에 두고 다른 한 개는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분실에 대비한 거죠. 이제는 숨길 게 없으니까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어요. 후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반지도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둠 속 벨벳 상자 대신 거실 서가의 투명 케이스에 보관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 케이스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인연은 기록으로 남고 용서는 일상으로 남는다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는 방문객에게 과도한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집 안구성원에게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표식이 되었어요. 순자가 문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문구네요. 과거는 기록으로 정리하고 미래는 일상으로 채워나가자는 뜻이죠.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집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주방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식탁의 간격은 이제 정희 혼자가 아닌 세 사람의 손에 맞춰 조정되었어요. 완벽한 각도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예전처럼 조용한 식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예전에는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사는 집은 소리가 나야 하는 거였어요. 은경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 오랜만에 봐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 보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찾기였어요. 순자는 보육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이수진의 근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보육원에서 최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수진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정희에게 보고했어요. 이수진 씨 연락처를 찾았어요. 지금 부산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연락드려 볼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그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락은 해봐야죠. 며칠 후 순자가 이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수진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했던 차에 연락이 와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이수진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택에서의 첫 만남은 모두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정희와 이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거든요. 이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저를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정희는 이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저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완벽함에서 따뜻함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접시의 각도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청소의 완벽함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우선이 되었고요. 이제 저택에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순자, 은경, 그리고 이수진까지 말이에요. 가족의 형태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